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쟁점토론의 이강윤입니다. 교과서 국정화의 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수도권에서의 반발 기류 확산세가 확연합니다. 수도권 출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은 5달 남짓 남았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기류와 역학관계 그리고 향후 움직임, 총선 얘기들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진보진영 정치평론가의 제일 맏형격이시고 내비게이터라고도 할 수 있죠. 유창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슈 해설과 뉴스 브리핑의 독보적 존재죠. 김종배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부터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능한 김성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은 지금 마감을 하고 이동 중인데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도로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스튜디오에 합류하는 대로 인사 나누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교과서 전국과 국정화 역풍 어떻게 진단들 하고 계신지 우선 유 박사님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하는 거에 대한 이제 역풍이 상당히 이제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청와대라든가 또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 정도까지 좀 여론이 악화될 줄은 아마 채 예상을 좀 못했었던, 그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국면을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론이 급격히 지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가 이제 되고 있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죠. 우선은 하나 이제 이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당연히 이제 있을 거고요. 네. 어떻게 그 역사 해석을 단위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극히 이제 원칙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반대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든가 여당이 상당히 지금 무리수를 거듭해서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뭔가 뭐에 쫓기듯이 그러면서 아주 허둥지둥 되면서 쏟아내는 얘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 상식의 어떤 잣대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참 너무도 이제 거북스러운, 아마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좀 관망을 했었던 층, 이를테면 우리 사회 같은 그 중도 영역에 있는 층까지도 상당히 좀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서게 이렇게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역사학계 그 90%가 좌파라든가,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역사학자들의 자존심을 지금 아주 건드리는, 구태여 그들을 그렇게 등을 돌리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이번에 또, 어젯밤에 이제, 지금 실체가 이제 드러난, 그 TF팀, 그 몰래 그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이제 짰던 거,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가 꼭 이거가 여야 또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상식의 어떤 잣대를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너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풍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미처 여론의 반발은 이렇게까지 강하리라고는 예상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마치 군사작전 치르듯이 투트랙으로 팍 밀어붙이는 게 감지되신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김종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풍인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역풍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휘몰아칠 것인가의 문제고, 태풍옥을 비교를 하면 이게 초대형급이냐 중형급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은 불고 있는데 바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년 총선하고 직결시켜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직은 예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 후의 정치 상황을 예언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언자급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단해서 가져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향이 이미 40대에서의 그 광범위한 이탈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아마도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 주목되는 현상이 50대에서 이반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장기적인 추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를 비교를 하면 2008년대의 촛불 시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거치면서 그 중도파까지 광범위한 반 MB 정서가 내면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2010년의 어떤 지방선거라든지 2012년 총선 이렇게 이어졌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반박 정서가 내면화되는 단계로까지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여론으로만 끝일 것이냐가 제가 볼 때는 관전 포인트이고 이거는 그 11월 2일 날 확정고시가 만약에 진짜로 강행이 되고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이 의제를 전환시키는 정책 카드를 현 정권이 꺼내드는가까지를 봐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데 혹시 40대의 이탈세, 반발세가 가장 선도적이었고 가장 강했던 그 이유는 혹시 뭘로 꼽으신다면? 그거야 뭐 이미 해석이 나왔는데 지금 그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의 주 연령층이 40대예요. 그리고 이 40대를 여권이 너무나 만만하게 봤던 게 학부모들의 커뮤니티를 사실은 경시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초기 진입 단계에서 40대는 오히려 찬성 여론이 근소하게나마 앞섰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한 두 주를 거치면서 40대에서 역전 현상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역사학계 교수들의 지필 거부 선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외생 변수가 계속 공급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의 정서적 태도가 내면화되는 데에는 학부모들 간의 커뮤니티가 저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식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여기서 국정화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토론 내지 정보 교환 이것들이 40대에서의 광범위한 지금 이탈 내지 이반을 낳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권 입장에서는 뼈아픈 제가 볼 때는 미처 제대로 그 상황 관리 요인에 놓지를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지금 속절없이 패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처 사전에 계산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것이고 초반부에는 40대에서의 그 국정화 반발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른바 카톡 이런 걸 통해서 학부형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채널과 모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한 의사소통의 파워는 이번에 다시 한번 잘 확인하는 것 같고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두 분이 다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어디서부터 얘기를 갖다가 좀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김종대 평론가의 말을 피부로 실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그 조직은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반사회 조직이라든가 뭐 혹은 뭐 민주평통 뭐 위원회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전서부터 만들어져서 그 특정한 정치적인 이해를 둘러싸고 이권을 나눠 갖고 있는 그런 기관 조직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은 이미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SNS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 몇몇 쟁점이 될 만한 아주 특정한 뉴스들을 갖다 보면 거기에 아주 무리로 몰려있는 그런 특정한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 세력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부모들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커뮤니티인데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갖고 지속적으로 경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뭔가를 뒤흔드는 더군다나 중간에 뭐 학제도 뭐 개편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중간에 나왔었죠. 그리고 교육부의 헛발질 계속들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애들의 그 교육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후에 그 더 넓어지고 거세질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쩜 저렇게 구태의연한 발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르게 읽을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저쪽이 좀 급하고 급해져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의 반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상회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저는 나가본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개방적이신데 보통
남성은 잘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어머님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반상회인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40대 학부모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어머니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잡겠다라고 하는 데서 통로를 지금 반상회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뭔가 지금 선수를 뺏겼고 놓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각인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응급 처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층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금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여권 안에서 황우여 장관에 대한 그 책임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밀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저들이 턴을 할 것이냐, 정권이 턴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지점에 가서 과연 이 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서 압도적 다수까지 가느냐, 아니면 계속 이것을 환기에 들어갈 수 있는 외성적 요인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게 지금 관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반상회에 좀 얹어가지고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반상회에 참여를 해보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나오시냐면요, 중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안 나와요. 대부분 반상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50대 이상입니다. 여자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사무소나,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나눠 갖고 있는 세력들, 뭐 반장, 뭐 통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하고 아주 유사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조직을 다시 이렇게 건드려봤자 얻을 수 있는 득이 없어요. 네. 커뮤니티들을 오히려 점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티들은 아주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뭐 중간에는 학교를 두고 그다음에 공동구매 같은 것들을 같이 엮어가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는 반상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들을 계속 두고 있는 것이죠. 빛의 속도로 의사를 소통하고 확산시키고, 또 급유도 공중 급유 받는 식의 메신저 소통에서 반상회로 대응한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한국에서 특히 교육 문제하고 병역 문제만큼 핫 이슈는 없는데, 그 점에서는 뭔가 여권이 단단히 오판을 한 것은 세 분 다 공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나 청와대는 겉으로는 이런 기류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별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속에서는 뭐 지금 불이 터지고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게 되겠죠. 네. 워낙 뭐 박 대통령의 이제 뭐 뜻이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아주 이제 강하니까. 네. 뭐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안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이제 제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박 대통령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제 집착을 하느냐, 이 문제. 뭐 박 대통령은 이제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난번 그 청와대 오자회동에서도 뭐 친일, 독재 미화 뭐 이 얘기 이제 나오니까 뭐 펄쩍 뛰는 그런 반응들이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박 대통령이 이미 쏟아냈던 얘기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거를 그렇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뭐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게, 과거에 쏟아냈던 그 어록들이 지금 뭐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쭉 있죠. 아버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명예회복이야말로 자신이 정말 어떤 필생에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던 그 기록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남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해서 아버지의 어떤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필생의 지금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철저하게 이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어떤 명예회복과 그 이해관계가 지금 직결이 되어 있는 당사자인데, 그가 교과서를 단일화한다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뭐 현대사를 줄이거나 또 일제의 어떤 친일 부분을 뭐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결국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논란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이제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총선 전략이나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거 꺼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이상의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한테는. 이런 모든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전략적인 고려 이런 거를 뛰어넘는 모든 거를 다 희생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총선에 불리하더라도 꼭 해야 될 하겠다. 바로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주변에서도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뭐 청와대 안에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입번끗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죠. 마음에 안 들지만 대통령 서술이 너무 퍼렇고 개인 신념이 너무 확고해 보이니까 그냥 주눅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 정말 지금 합리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런 이제 정당으로 이제 돼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은 정상적인 지금 여당이라고 하면은 예. 일단은 좀 퇴각을 지금 건의를 해야 될 네, 그런 네. 이제 상황. 이거 도저히 여론이 안 되겠으니까 예. 일단은 조금 명분 있는 퇴각을 하시죠.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완전히 그 서슬퍼런 대통령의 위세에 이제 눌려가지고 사실은 이 어떤 합리적인 정치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했다. 지금 상실한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이제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김종배 평론가. 혹시 말이에요. 내년 4월 총선에까지 이 이슈가 살아 움직여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 여당층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내년 4월까지 이 이슈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다고 사안 친다면.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 봐야 되는 게 이거 애당초 이걸 꺼낸 거는 총선용이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가 작년 초에도 이 문제를 청와대 말로 제기를 했었어요. 발동을 걸려다가 걷어들인 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걷어들였었습니다. 그러면 총선을 고려를 했다면 작년 초에 그러니까 이걸 꺼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멀어도 너무 머니까 이 단적인 반증 사례 하나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거는 총선 전략이 아니에요. 애당초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총선과의 상관성을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지금 퇴각을 해야 된다고 여권에서 위기감이 일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사를 위한 기사다. 아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임계점을 아직 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0 내지 11%포인트 높고 거기서 그런 여론이 급속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권이 판단할 때는. 그 단적인 예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조사와 함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면 40% 초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정치민주연합 20%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론조사의 허상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론조사에는 잘 모름, 무응답이 있어요. 근데 실제 선거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 초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제 선거에서 이 여론이 고스란히 선거로 반영이 된다면 50%를 넘어요. 왜냐하면 모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무효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50%는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은 50% 넘으면 무조건 이겨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총선의 투표율을 분석하면 70%를 넘지를 못해요. 투표율은? 그렇죠. 투표율이. 그러면 최고로 잡았을 때 70%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60% 초반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재미난 현상이에요.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을 합치면 딱 총선 투표율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고스란히 투표한다면 필승이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다시 말해서 언론이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저는 그렇게 지금 주판을 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임계점이 오지 않았다. 아직은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은 상황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고사성 어떤 예단 이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황 판단에 있어서 오인을 그러니까 빚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선 전략이라 함이
이 교과서 문제를 던짐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그런 의미, 득표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온갖 반발, 그리고 야권의 일부 결집,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계산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여권의 결집을 꾀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러니까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득표 전략도 아니지만 이것으로 간표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180석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보수는 단합되어 있고 야권이 분열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낸 건데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여권을 간절하게 결합시킬 정치적 동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결집을 시킬 또 다른 어떤 정치 이벤트가 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 관리만 해도 이기는데. 그렇지.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과도하게 인과성을 자꾸만 강조를 하면서 뭔가 억지로 꿰어 맞추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여권의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아니라고 득표 전략이 아니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애당초 나온 배경이 이제 그거 아닌 건데 오히려 지금 야권에서 사실은 총선 전략으로 이거를 좀 활용하려고. 그거를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할 법한 이제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그 문재인 대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년 총선에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제 그 국정교과서 이제 맡겠다.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냐면 지금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오히려 그 국정교과서 이제 저지를 아마 그 최대 총선 이슈로 가져가려 할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이 국정교과서 선거로 아마 가져가려는 아마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할 법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뭐 아주 간단한 얘기죠.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부상하기 전에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어떤 그 참패는 좀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뭐 180석 얘기 나올 정도로 그리고 뭐 야당 또 안팎에서 다 그거를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그 기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이제 정당 지지율은 아직도 절반인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여론의 추이가 지금 다른 역전돼 있는. 그러니까 결국 당에 대한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거가 아니라 결국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를 묻는 선거로 가면은 야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볼 만한 그런 선거의 가능성이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이제 내년 총선에서 실제로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지금 대단히 유동적인 변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야권이 내년 선거는 지는 선거다 이렇게 패배감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해볼 만한 거 아니냐 해볼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를 야권 당사자나 아니면 또 야권 지지층들이 지금 새롭게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저는 그거는 좀 이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다. 그렇게 좀 봅니다. 선거전에서 활용할 이슈의 단서를 하나 잡은 정도다. 아직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김무성 대표가 사사건건 뭐 좀 대드는 듯 하다가 교과서 국정화 문제 관련해서는 청와대하고 이구동성을 넘어서서 오히려 한술 더 떠요. 김성수 평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견을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여권 내에서 이걸 가지고 분열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대통령과 맞서서 어떤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챙길 수 있는 것들, 뭐 공천권이라든가 여타의 이 이슈들에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낼 수가 있고,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예봉을 펼치게 됐을 때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또 최근에도 겪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공천권을 갖다 행사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이슈들이 아니라면 반발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봤자 뭐 자꾸 그 점수만 잃어갈 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자기 가계사 문제.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온갖 정말 돈과 조직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과거를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교과서로 나서서 정부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뭐 와이낫이죠.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대를 메고 앞서서 나서서 오히려
자기가 안아야 될 부담들을 청와대로 넘기는 그런 작전을 갖다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까 그 총선 국면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할 때 하나 더 덧붙여서 봐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저는 일본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일단 교과서의 그 국정화를 선포하는 고시가 11월 2일 날 지금 있을 예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요? 그때? 예. 일부러 그때를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와 같은 어떤 개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온갖 종편에서 포문을 열어가지고 포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 부분 또 잠식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여권 쪽에서는 뭐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많은 포탄들을 갖다 준비해 놓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하나씩 뭔가를 그 펼쳐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거기서 돌발 변수는 뭐 TF팀이 뭐 들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네. 그런 그 변수들을 어떻게 야권에서 단일하게 잘 관리를 해서 끊임없이 이슈들을 그 관리하면서 총선까지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건데, 그럴 가능성들이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좀 뭐 그렇게 적어 보이거든요. 그런 확률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무성 대표의 부치는 거의 뭐 예수와 동일한 반열에 올려달라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손으로는 비행기를 사서 헌납하고 한 손으로는 또 몰래 독립군들 군자금을 댔다고 하니까. 자, 한국일보 양정대 정치부 차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자가 마감 시간을 어기면은 도저히 못 봐드리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하게 할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막 마이크를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교통 문제가 있고 해서 예. 마이크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언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아까 그 김무성 대표 네. 그 주장했던 거는 아마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관계 독립군 도왔다 이런 주장하고 그러는데 부친이 그건 아마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곧 아마 검증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진위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판명이 되지 않겠나 이제 싶고요.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왜 그렇죠? 아마 우선은 차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 개선을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겠다. 확실히 해두자. 이게 작용한 거로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지난번까지도 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거 아직도 남고 그랬는데 공천 문제 가지고 완전히 그 총대를 매가지고 정말 좀 신뢰할 만한 그런 파트너로 좀 한번 반전을 좀 시켜보겠다. 이게 하나 좀 깔렸을 법하고요. 그렇게 급했을까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또 다 설명이 되기에는 또 너무 또 나가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아마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철학, 역사에 대한 특히 그 친일 문제와 어떤 그 부친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다 얽히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역사 해석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어떤 반감 이런 게 자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사를 보는 또 철학 이런 게 또 이제 반영이 된 면도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아픈 대목이자 영원한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차라리 그런가 싶고. 자, 아까 김종배 평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고요. 나머지 세 분께 조금은 반복되는 감이 한두 분 있습니다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양정대 한국일보 차장에 먼저 질문하죠. 이 교과서 이슈, 총선까지 계속 살아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총선에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쉽게 접지는 않을 거다. 뭐 지금 하는 걸로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국정화를 통한 사실상의 이념 논쟁 이런 부분들이 뭐 총선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총선 득표 전략으로 꺼내든 건 아니지만 총선까지 살아서 이 이슈가 가더라도 여권이 득표하는데 크게 불리할 것 없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단순히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에 그 우리 정치권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좀 이념 지형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번 다시 좀 크게 충돌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사실은 좀 내부 진영 자체가 조금 좀 기반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여야 공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는 어떤 견해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저도 양정대 부장님처럼 이슈가 총선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야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야권의 무기가 되느냐 아니냐는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여권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다양한 무기들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공식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일 이후서부터는 여권에서 어떤 식으로 입을 맞추고 있냐면 교과서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국정화가 왜 문제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국정화라는 그 자체의 프레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교과서 나오고 나서 보자라는 말은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그런 쪽으로 전부 다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국정화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국정화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계속 프레임으로 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맞섰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걸 아예 빼버리고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에 예단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야권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밀려가고 있는 여론전에서 좀 밀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이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11월 2일에 고시를 딱 던져놓고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뭔가 하나 떡고물을 던진 다음에 교과서 나온 다음에 보자라는 관망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슈는 살아있다고 해도 총선에서 뭔가 야권에게 유리한 무게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그때는 교과서는 아직 준비 중일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시험판이라도 나와봐야 총선에서 뭔가 건더기가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국정화 그 이슈만 가지고 끌고 가기는 힘들다. 추동력을 그렇죠. 계속 공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됩니까? 예. 저는 내년 총선까지 이슈로 계속 살아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최대 이슈.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내년 4월 총선까지가 기간이 아직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전망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거는 논란거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이슈로 됐다가 이렇게 진정이 되고, 논란이 이제 사라지고 이럴 거 아니라, 당장 예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지필진 이제 구성해야 되죠. 예. 구성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그게 논란이 되거든요. 비공개로 한다. 말이 안 되죠. 비공개해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비공개를 지킵니까? 예. 법원에 가서 소송하더라도 그거는 공개 판결을 얻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요청하면 그거 내놓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필진 구성부터 논란이 되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필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내용이 어떤 거냐? 이거 이제 아주 핫이슈가 이제 됩니다. 되고 실제로 이거 집필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 계속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 논란 잠재우기 저는 어렵다고 이제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가지고 이건 터져 나오는 이런 이제 이슈가 될 거로 이제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야당이 이 문제를 아까 김성수 평론가도 이제 야당이 잘 관리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대단히 유의할 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 아니면은 지금 박근혜 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구도 이거로 가져가서는 저는 필패라고 봅니다. 필패. 예, 굉장히 이거는 다시 왜소화시켜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자초를 하는 거고 저는 이 외연을 굉장히 이걸 살려나가야 하는 전략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냐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반대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게 사실은 역사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학생, 학부모 이런 어떤 정말 각계각층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야당의 어떤 투쟁으로만 이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이 반대 에너지를 어떻게 잘 가져갈 건가 이거를 상당히 좀 사려 깊게 이거를 좀 끌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문재인 대표가 요 며칠 보니까 굉장히 좀 강경한 얘기를 해요.
이건 물론 이제 저지하겠다 이 의지가 되는 건 아니겠는데 네. 자극적이고 강경한 얘기만 쏟아내는 것이 지금 제1야당 대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야당 대표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좀 어떤 그 명분이 있는 어떤 퇴각이 가능한 어떤 그런 좀 그런 메시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청와대나 여당 쪽에 이제 제안을 한다든가. 그래서 명분상 저쪽에서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이거 참 안 받아들이기도 궁색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좀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좀 주도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있다면 신의 한 수쯤에 해당하는 묘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대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 이런 대결 구도로 가야지 문재인 대 박근혜의 문제로 가서는 다시 그렇죠. 자긍으로 치환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고, 우리 김종배 평론가는 좀 견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 첫째 뭐냐면 이게 내년 총선의 선거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판단이 잣대인데요. 네. 그 특정한 정치 세력이 의도적으로 슬로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니까 그건 기획이죠. 사실은 판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건 기획이기 때문에 지어낼 수 있죠, 얼마든지. 문제 제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야권에서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선을 치면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이 전선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소재가 계속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내년 총선 국면에 있어서는 집필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이래서 집필진 구성이 뭐냐는 것은 그 전 단계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미 이 단계에서 뭔가 소재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단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꾸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견해에 별로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애당초 이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념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프레임에서 교과서 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국정화 문제를. 그리고 또 사실 새누리당은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정리를 하면은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민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대 학부모부터 해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는 이것을 이념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반증이에요. 좌와 우의 진영 간 문제가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안에서 애당초 기획을 할 때는 그것을 이념 공세의 호재로 그러니까 애당초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국민 전선 형성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지금 국민들은 어떤 프레임하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냐면 민주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중들의 이런 생각이 계속 간다면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걸 득표 전략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충수예요. 패착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섣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사리분별력이 없는 집단이다, 저 집단은. 이걸 하나를 봐야 되고요. 야권 요인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야권 요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른바 3자 연석회의의 매개가 지금 교과서 국정화 반대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아주 그러니까 야권의 대통합을 바람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과서 의제를 끊임없이 살려가가지고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구축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 필요성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거는 이 야권 3자를 바라보는 사람들, 유권자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야권 3자가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활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트랙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뺏어오려고 그러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대체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통일적인 선거 이슈로 만들어 들어가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요. 선결 조건은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것은 성립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야권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잠시 휴지기로 지금 가고 있지만 네.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이 다시 폭발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문제라기보다는 민주화 전체주의의 문제로 교과서 문제의 핵심은 아마 그게 아닌가 싶고요. 학부형들도 그 점을 명확히 짚어낸 것 같고요. 자,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 교과서 너무 피로도도 심해질 것 같고 앞으로 감안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회 지금 우리 양정대 차장은 네. 새누리당 마크맨 일진 출입이 아니고 국회 아예 총괄하고 있는 국회 반장이시죠 지금은? 뭐 어쨌거나 뭐 두 당 주요 정치권의 뭐 보고는 매일 잘 받고 네네. 잘 안테나링 하고 계실 텐데 자 교과서 문제가 모든 걸 빨아들여 버렸습니다. 이 블랙홀 된 지 열흘이 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가서도 그렇겠죠. 안 되는 것일 네. 거고요. 그 직전까지 새누리당은 공천권 싸움, 공천 룰 가지고 티격태격보다 좀 세게 붙었었어요. 그런데 교과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천 룰 어떻게 할 거냐, 공천권 싸움, 좀 더 정확히는 청와대와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비박계 사이의 싸움. 이거 끝난 겁니까? 정리된 겁니까? 아니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잔불입니까? 뭐 잔불은 피어오를 수 있을 텐데 네. 큰 판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죠? 일단 뭐 김무성 대표 쪽에서 네. 이미 뭐 코너에 몰릴 만큼 몰렸고 그래서 앞으로 공천 룰과 관련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 네. 그 논의도 사실은 청와대와 친박계가 아마 좀 수위를 조정하거나 혹은 전체적인 좀 뭐랄까요 그 반발, 당내 반발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사전에 전략공천이란 없다던 김무성 대표 이제 사전을 조금 고쳐야 되겠네요? 뭐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했던 것도 뭐 서서히 고쳤으니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 뒤로도 여러 날 참았죠. 다른 분들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끝난 싸움이다. 타협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이제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꼬리 내리기. 그렇죠. 일단 그런데 또 김무성 대표한테도 또 명분이 또 없는 건 아니고 완전히 어느 한쪽에 뭐 완승 거두고 완패하고 이런 어떤 모양새로 비춰지지 않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좀 매듭이 이제 지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심이 저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또는 그 친박에서 원하는 어떤 그 공천, 일정한 어떤 지분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보장 같은 거 그런 것이 결국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청와대로부터 이제 우려를 경계심을 자아냈던 게 결국은 이제 친박 학살 이런 칼을 빼들 것이 이제 가장 경계되는 대목이었는데 적어도 이제 그거는 이제 없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접어두고 또 일정 정도는 또 청와대의 어떤 그 요구 같은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되 다만 그 모양새가 누가 밖에서들 봤을 때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는 모양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는 선에서 제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절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용어가 좀 학살 그러면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학살이 됐건 뭐 공천 학살 그런 말 많이 했죠. 근데 학살을 하려면 일단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한테 학살을 할 만큼의 힘이 있습니까? 양 차장? 글쎄요. 있어 보였는데 혹은 뭐 있어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의 대립각을 공개적으로 세웠던 건 아마 그 처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했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아닌가 싶고요. 그때는 아마 그 기초 노령연금 그 문제 가지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며칠 좀 꿍하게 침묵 시위하다가 이렇게 물러나는 정도였는데 그 뒤로 이게 그때는 정책적 성격이 다분했다면 그 뒤로 정치적 인화 요소를 갖고 처음으로 트러블이 생겼던 건 김무성 대표가 중국 갔던 마지막 날인가? 그때 아마 양 차장도 중국에 같이 출장, 그 개헌론. 그거 하루 만에 김 대표가 꼬리를 내렸는데, 그 청와대 한번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간 본 겁니까? 슬쩍 찔러본 겁니까? 일단, 당시 정황들을 쭉 살펴보면요. 김무성 대표가 좀 의도적으로 이 청와대의 의중을 좀 떠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정말로 본인이 그 다음날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해외 순방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대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즉자적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나온 것이지, 그게 좀 전략적으로 지금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헌같이 중요한 정치 문제를 그렇게 짤막하게
대응했다는 게 조금 뜻밖인데 우리 김종배 평론가는 그 점 어떻게? 지금 양정대 차장께서 말씀하신 그 경위도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주 고도로 그 계획되고 의도된 치고 빠지기성 발언이 아니라 네. 그 기자들의 어떤 그 질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천기를 도살한 유도성 질문에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뜨거 해가지고 바로 수습에 들어갔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언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고도로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식 발언이라고 한다면 너무 짧았어요. 하루 사이에. 그 전개 과정이 네. 저런 식으로까지 볼썽사납게 뭐 방송이 때문에 다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퇴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뭐 어떤 정치적 자기 체급을 스스로 내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건 의도된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도 양정대 차장께서 말씀하신 그렇다고 해도 정치인 김무성에게 대단한 흠을 입혔던 사건이면 분명하네요. 그렇죠. 의도를 했던 안 했건 간에 그 개헌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자, 개헌 문제 가지고 한번 그렇게 꼬리를 내렸고요.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하루 사이에 저렇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이제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뒤에 또 한번 닥쳤던 게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문건 파동입니다. 2014년 작년 연말인데 이때 이 문건 흘린 배우로 김무성 대표를 연상시키는 K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듯한 Y, KY 라인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 대표가 이런 말 했어요.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한다. 청와대 조무래기들이 말이야. 라고 했는데 김 대표의 이 발언 이후에 청와대 조무래기들, 그 청와대 사람들 좀 숙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콧방귀도 안 낍니까?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콧방귀를 뀌었다면 네.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여권 내에서 가장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뭐 사람들 이렇게 꼽으면 예. 여전히 그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불리는 그 세 사람을 꼽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그 역관계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뭐 다들 네.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화해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절대적 신뢰에 가깝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박 대통령을 향한 일련의 이제 그 행보는 네. 아마 철저하게 이제 김 대표 입장이 돼야 이제 이게 그림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왜 저러나 이제 의아한 이제 대목도 사실 많고 이제 그러는데 네. 김 대표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최대 관심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다음 대선 주자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김 대표의 어떤 최대의 지금 과제입니다. 그거 이상의 거는 없고, 다른 거는 그거에 다 희생을 시켜도 좋다. 자존심이 상하든, 뭐 또, 대표 자리 뭐 어떻게 되든, 그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없는 거거든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뭐 이제 안 참겠다 얘기했을 때는, 나한테 이제 너무하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이거 한번 붙어볼까 하고 이제,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 둘러보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어느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도 내 편이 없고, 원내대표단 다 지금 저쪽으로 돌아섰고, 이거 가지고는 붙을래야 붙을게, 이건 지금 아니구나. 이걸 뭐 직감적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한 거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면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청와대로 하여금 자기를 내칠 명분을 일단 안 주겠다. 이번에 지금 총대 저렇게까지 메고 나서는 게, 저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나중에 박 대통령이 내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나도 너무 하는구나. 불쌍하다. 이거를 청와대도 이제 알도록 하자는 거겠죠, 저게. 그러니까 차마 이 내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어떤 포석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공천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와대 침박하고 힘겨루기 위해서, 적어도 자기가 총선 지나고 일방적으로 밀려가지고, 청와대가 완전히 다 공천, 좌지우지 해가지고, 자기가 대표 자리도 보존할지, 또 대선 주자 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상태는 가지 않는 선에서, 자기도 방어할 건 하는 선에서 절충을 해서 그 문제 매듭 짓겠다. 일단은 자리 보존을 하면서 총선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명분 면이나 어떤 실리 면이나 좀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 대통령 향해서 지금은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다면적인 행보를 하는 게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길이겠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 아닌가 봅니다.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동안 세간의 세평을 그렇게 많이 중시해 왔는가? 그 점은 조금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김무성 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뭐 개헌론 얘기를 갖다 던지고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요. 김무성 대표가 혼자서 반기를 든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개헌론 던질 때의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문고리 권력 그 파동 때도 그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천권 파동 때도 그렇고 결코 혼자서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분명히 잠재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임계점에 달하면 폭파시킬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두원 의원이라든가 유승빈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유승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공천 학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형식으로 이합 집산과 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는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유창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무성의 입장이 돼서 보면 조금 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인데 지금 교과서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이들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뭐 서로가 모여갖고 딱 단체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 단체로 반발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는 또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안 보이기 때문에 공천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도 지금은 공천권에 대한 얘기를 해봤자 본전도 못 건지기 때문에 그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만약에 이런 의원들이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명분은 김무성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헌론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헌론을 갖다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헌론이 얘기될 수 있는 적기였고, 실제로 많은 그 정치적인 브레인들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것이 시기상으로 결코 김무성 그 대표가 실기를 하거나 뭐 속마음이 잘못 나왔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꼬리를 내려버림으로써 개헌론을 이끌고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죽여버렸죠. 예, 그런 문제는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김종배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러서는 안 될 정도로 참패를 한 것이긴 했지만 그 판단이 그 시기에 대한 판단이 김무성 대표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싸움에서 특히나 총선을 강하는 6개월 동안의 싸움에서 무기로서 등장할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좀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거냐면 김무성 대표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엔 김무성 대표가 뭐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를 한 번씩 치받았다가 또 금방 약간 속으로 들었다가 또 치받았다가 속으로 들었다가 뭐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청와대 친박계와 김 대표가 대척점에 서 있는 걸로 여권 내에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사실은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에서 김 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전 원내대표가 뭐 이른바 찍혀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까 진영 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으로 부딪혔었단 말이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최근에 여권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보수 진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 케이스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철학적인 집안, 그러니까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회경제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서는 청와대와 완전히 대척점에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융합의 강도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정두원 의원, 뭐 이런 쪽은 사실 결합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철학적인 집안 자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친박이나 청와대와 오히려 훨씬 가깝고 별 차별성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국정교과서 논란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고 네. 본인의 문제, 본인의 입지가 그게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그 대척점이라는 게 김무성 대표가 언젠가는 다시 이 지금의 비박계의 수장으로 가운데 우뚝 서서 진영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현실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네. 정치를 어렵게 보자면 한없이 어려운 거고 단순하게 보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19대 국회에서의 새누리당의 친박 대 비박의 그러니까 그 인원 분포하고 내년 20대 총선을 거친 이후에 그럼 친박 대 비박의 인원 분포를 한번 보면은 비박이 언제가 더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반박의 기치를 높이 세울 시점은 지금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김무성 대표는 어차피 내년 7월이 되면 내놔야 됩니다. 대표 자리를 내놔야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도요. 내년 그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 대표를 세우려고 할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래야 당을 계속 끌고 그러니까 그 국정에 어떤 뒤에서 밀어주는 당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박의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고 친박의 어떤 포진은 새로 전열이 정비가 된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도 하지 않는 비박의 구심이 돼서 청와대를 치받는다? 그건 소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요. 또 나중에 두고 보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원래 새누리당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모 의원을 꽤 지명도도 있고 한 사람인데 공교롭게 이렇게 출연 일정이 겹쳐서 할 수 없이 오늘 그 역할의 일부분을 우리 새누리당 출입 최근에 오래 한 양정대 차장과 제가 일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막 불꽃 튀는 것은 저는 대단히 소망합니다. 자, 김무성 대표 얘기는 그만하고요. 보니까 제일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됐네요. 등치만 커다랬지 제일 안 무서운 사람까지 교과됐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좀 강도와 색깔이 많이 다르죠. 반발의 정치적 성격도 달랐고 반발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도 상당히 달랐어요. 결국 대통령 국민한테 배반자 심판 운운하면서 콕 집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또는 대변되는 그게 몇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 또는 여권 내에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본질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는 반발 세력은 완전히 일소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 역시도 좀 두고 봐야 하는 꺼진 불처럼 보이는 잔불입니까? 오히려 그거는 현재는 잔불인데 네. 그거는 타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심에 서는 것보다 그 잔불이 오히려 네. 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내년 총선 지나고 예. 이 대선이 가까워 오면 이른바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었던 신보수의 기치 네. 이런 부분들이 표를 얻기 위한 뭐가 됐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런 차원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보수 기치를 통해서 이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이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좀 힘을 갖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박계의 원동력이 되거나 그렇죠. 주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차라리 김무성 쪽보다는 커 보인다라는 네. 관측이시고 네, 다른 견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20대 때도 의원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나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이 그 다음인데요. 예, 바로 그 조건이 실현이 돼야만이 그 시나리오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과연 유승민을 공천을 줄 것이냐, 죽일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되게 러프한 접근법이고요. 아주 세련된 방법이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죽이되 죽이지 않는 모습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일템 뭐죠? 그게 뭐냐면은요.
어차피 유승민 의원은 자기 지역구 고수를 이미 천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냐면 경선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어차피 동구청장을 거친 사람. 이재만 씨.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로 상당히 이제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남들 다 보는 상태에서 그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를 왜 연출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선으로 붙이면 거기서 경선으로 붙여놓고 당력을 만약에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에 몰아줘서 유승민 의원을 경선에서 만약에 탈락시킬 수만 있다면 그거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거한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리스크.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살아난다면, 경선에서 이긴다면이라고 하는 이 이제 어떤 뭐냐면 리스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그거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구에서 경선에 있어서의 어떤 리모컨이 작동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과연 유승민 의원이 자기 경쟁력으로 지역구에서 경쟁력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 이게 관건이죠. 더구나 TK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그렇죠. 감안한다면 리모컨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유승민이 갖고 있는 내재적 파워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구 관리 충분히 했을 테니까 뭐 이제 그 쉽게는 뭐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공천에서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공천에서의 지금 이제 타협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대구 같은 데서 원래는 이제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는 그냥 다 물갈이 그냥 전략공천 해가지고 1월에 이제 구상이었던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안 되게 된 거죠. 여의치 않게 이제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세우면서 왜냐하면 국민 경선제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사실 이제 그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유승민을 한번 심판할 수 있는 배신자를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 강한 인물을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이제 또 살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을 아마 이제 고려할 법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유동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유 의원이 이겨버리면 오히려 그냥 호랑이로 완전히 키워져 버리는 그렇죠. 대구에서 그것도 대구 한복판에서 그때는 완전히 박 대통령은 추락을 하고 유승민은 완전히 스타가 되는 정반대 상황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체급을 대통령이 한번 향상시켜 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단히 유동적이긴 한데 결국은 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살아남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더 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공천 탈락시킨 거는 너무 무리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국정교과서 파문까지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서 그거는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뭐 대구는 어떨지 몰라도 전국 선거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니까 고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뭐 그렇게 경선을 가든 아니면 그게 아니든 간에 유승민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총선 이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무게중심이? 예, 지금 신보수가 공간이 비어버렸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저런 식으로 완전히 꼬리 내린 모양만 보이고 완전히 낡은 보수 그런 이제 색깔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살아남고 또 이제 정의와 지금 국회의장 출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또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 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살아남을지 이제 봐야 됩니다만은 만약에 정의와 의장이랑 두 사람이 국회로 20대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아마 두 사람의 연대도 전 가능하다고 보고 그때는 아마 신보수의 영역을 여권 안에서 차지를 하는 그런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여권 내의 어떤 차기 어떤 그 대선 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지금 살아있다.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상식적인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이 죽어도 하지 않을 선택들을 갖다 좀 제거해내면서 얘기를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권 내에서 들끓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목하자라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떠안지 않을 리스크들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정상적인 그런 경선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서 무리수가 되더라도 관철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여권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계산이 있더라도 결코 그 예봉을 꺾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대구는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네. 대구와 TK와 비례대표를 얻어서 자기의 세들이 충분히 관철된다고 한다면 그런 나중에 최후에 가서는 그 정도의 선택이라도 감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그건 이제 무리수라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예. 만에 하나 대구에서 공천 탈락시키면은 안 줘버리면은 그러면 그냥 서울 강남에서 출마하는 방법도 있겠죠. 전국적으로 좀 역풍이나 마이너스도 상당할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거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핫퍼슨인 건 확실합니다. 유 의원 역시 이번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어요. 청와대와 선을 확실히 긋고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에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각 패널들에게 포스트 박근혜는 나 유승민이다. 적어도 TK 지역에서 경북 TK 지역에서 이런 마이웨이 선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최근의 행보나 언행. 소신이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대구이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얼마 전에 현 정부 성공 얘기는 하면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빈다는 얘기는 뭐 빠뜨리지 않고 유승민 원내대표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뭐 대구의 어떤 지역적인 성격 감안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보면 지난번에 쫓겨났을 때 그 버텼던 거 그 소신은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뭐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계속 그 기존은 뭐 아마 가져갈 거로 그렇게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배 평론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지금 포스트 박근혜를 노리고 있나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계제인지부터가 저는 좀 의문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총선 이후에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저는 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연 살아남아야 된다. 공천에서 공천을 통과할 수 있느냐가 일단은 관건이고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에게 있어서의 지금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포석을 놓고 거기서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지난 여름에 이 속가내기의 대상이 된 순간부터 문제는 개인적 차원으로 치환을 해서 뭔가를 풀어야만 되는 저는 거기서 일단은 본인의 20대 총선에서의 생환 살아서 돌아가는 것 여의도로 돌아가는 것이 일단은 지상과제이고 오로지 지금 거기에 저는 올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살아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보고 얘기해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환 자체를 상당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 아까 잠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만 정의와 국회의장입니다. 중요한 문제나 고비에 처할 때마다 청와대를 좀 아프게 해요. 물론 뭐 국회의장이니까 입법부 상권분립에 입각해서 대등하고 탈당도 했고 하니까 뭐 새누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 출신이고 물론 뭐 비박계로 분류는 됩니다만 몇 번에 걸쳐서 뭐 부딪혔죠. 이를테면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 그때 이끌어내는 과정 그때 이제 유승민 아직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때고 요번에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도 또 청와대에서는 들어서는 아주 고가울 소리 늘 한단 말입니다. 이분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입법부 수장으로서 체면 칠해용입니까? 아니면 정말 향후 정치적 포석이나 자기 정치적 신념상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적극적인 의미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정의화 의장 된 후에 여러 가지 발언들 접하고는 상당히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쇼려니 립서비스려니 이제 했다가 네. 그런 게 거듭되고 여러 차례 더 이 정도 하고는 이제 관두겠지 했는데 또 터져 나오고 이런 거 봐가지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 실제로 그 주변에서 좀 알던 사람들 얘기는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더라고요. 예. 좀 그 인물을 이제 아는 사람들 이제 얘기가.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됐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도 박 대통령에서 직격탄 날렸잖아요. 네. 분열의 정치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이런 식의 이제 세월호 시행령 때도 한번 그랬고요. 네, 그랬었죠. 네. 그렇죠. 그 입법 가지고, 예. 거부권 가지고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한 어떤 자기들의 이제 소신이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치적 행보를 당연히 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총선에 이제 사실 국회의장이 그만두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저는 그런 파격도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뭐 이렇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또 하는 것도 또 괜찮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다면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의 꿈, 뭐 차기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뭐 꿈 같은 거, 도전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충분히 뭐 생각을 하고 있을 법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공천 신청해서 시도할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좀 봐야겠죠. 새누리당에서 과연 공천을 줄 건지. 글쎄,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어떡하지? 있으니까. 예. 자, 다른 분들은 견해 어떠십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의 행보에 대해서? 국회의장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단지, 그걸로 끝나지 않을, 그런 행보들이었고, 그 행보들이 저는 그 한국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또한 필요한 성장들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는 굉장히 목마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번에 정리할 건가? 아니면 일단은 포섭을 해서 다른 가시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선들을 갖다 관리하면서 있을 것인가를 갖다 고민할 텐데 만약에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더 큰 가시가 돼서 폐부를 찌를 수도 있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똑똑한 참모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제거가 오히려 또 정의화 의장의 가치를 높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시가 폐부를 찌를 수 있다. 김성수 평론가답게 문학적이시네요. 자, 양정대 차장. 네네.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 의원 때도 그렇게 소신을 지켰고 할 말은 하고 되찼었습니까? 잘 기억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았겠죠. 예. 어때요? 같이 지켜보셨잖아요, 오랫동안. 정의화 국회의장 지금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네. 좀 있으면 이제 내년 5월까지죠.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좀 굉장히 과포장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정치권 자체가 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정당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의석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 별것 아닌 것 혹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소재들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의 중심을 잡고 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감을 살리고 그런 거는 뭐 충분히 평가할 만한데요. 네. 그런데 그게 적어도 뭐 언론인들이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뭐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거기서 정치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국민들한테 이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능 이런 것들이 그 평가받는 만큼 다가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의 역할을 지금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데 첫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정의화라는 정치인이 애초부터 어떤 정치인이었는지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면서 그 정치인이 성장하면서 국회의 수장이 됐다면 아마 훨씬 달랐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름
뭐 내년에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한다는 게 새롭고 신선한 도전일 수는 있고, 그래서 국회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 자체로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뭐 이제 육선 의원이 되면서 갖는 힘이 있겠죠. 그런데 그 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회의장 정의화의 힘일 수 있겠냐,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끌어가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의장으로서의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얹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자, 김성수 평론가, 지금 우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굳이 찾자면 청와대 또는 친박 핵심들에게 반기를 들거나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으로 꼽았던 게 정책적인 이유의 진영 장관을 포함해서 뭐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탈당은 했지만 정의화 의장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뭐 최근에 보니까 교과서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도 뭐 반대 의견 표명했던데, 친박과 좀 각을 세울 만한 사람들 누구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이 돼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덜어 있죠. 정병국 의원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다 얘기를 했었고, 정도원은 얘기할 때마다 했었고, 이미 언론에 교과서 이 싸움은 패착이다,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 의원은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사건건 모든 면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날카롭게 각을 세웠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직 새로서 정확하게 결집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각계전투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뭉치게 되면서 예봉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제 질문의 초점은 바로 말씀을 맺은 그 대목에 있었는데, 여기에 뭐 초선의 김용태 의원 정도를 넣든가 말든가 가네. 자, 그러면은 뭔가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자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마치 구슬이 하나의 줄에 꿰어지듯이, 또는 뭐 하나의 새, 좀 더 나아가서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전후를 통해서, 총선 이후까지도. 아니, 이미 그거는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 찍어내기가 갖는 게 개인 유승민을 찍어낼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파에 대한 새누리당 질서다.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심의 해체예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유승민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찍어내는 데에는 유승민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적 차원의 접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신보수를 내세우면서 나름의 가치와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이런 정치적 캐릭터, 양날개로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 들어가면서 비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찍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여지를 분쇄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소돼버렸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개개인이 가끔가다 잊을만 하면 한마디씩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것은 청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자신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어필해 들어가는 개인적 차원의 접근법이지, 그것이 청와대하고 각을 세워서 새누리당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들어가는데 초계와 같이 내 몸을 던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의지가 있었더라면 유승민 찍어내기를 저렇게 허망하게 그냥 지켜보면서 뒷짐지고 결국은 방조자로 남아있지를 않았을 거겠죠. 오히려 그때가 혹이었는데 이미 유승민 찍어내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 그 단계까지의 새누리당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다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게임 끝났고 일소됐다, 이 얘기시고. 새누리당의 박 대통령하고 뭐 각을 세울 세력, 인물은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인물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MB맨이라는 그 업보가 이제 씌워져 있는 경우여서. 이재호 등등. 또 이제 정무도원, 물론 나중엔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태동에선 그랬으니까, 이래서 힘을 얻기가 또 이제 어려운 이제 형편이 있고, 지금 뭐 세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총선 전에 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이제 꼬리를 내린 상태에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사람이 이제 없고,
총선 이후에도 아마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하고 뭐 전면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타협을 통해서 네. 자기를 인정받는 방식, 자기를 후보로서 인정을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어떤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 물론 이제 그것이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나를 여전히 비토한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목숨 걸고라도 해야 된다. 이판사판으로 예. 가기 전까지. 그때는 이제 모르겠는데 예. 가급적이면 그 이전까지 좀 타협을 통해서 좀 네.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예. 가장 늦게까지 임기 가장 늦게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올인을 할 거로 보이거든요. 예. 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그 스타일이 자신의 권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를 못하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임기가 뭐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만두면 그만뒀지 스스로 이게 감당이 이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물론 지지율은 더 이제 낮아지겠지만은 예. 어떻게든 그 여권 안에서 어떤 힘은 놓지 않는 이런 거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이 등장하기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역대 그 여권 내에서의 힘의 관계와는 예. 푸는 것과는 이럴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설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눈을 부라리고 군기를 세게 잡아서 질서를 놓지 않으려는. 예, 대통령이 네. 갖고 있는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이거를 최후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힘을 유지하는 아마 이런 거는 또 있겠죠. 총선 이후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친박 대 비박의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움직일 가능성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서는 그 다음부터 새누리당은 어떤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냐면 포스트 박근혜가 누가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줄을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반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새가 결집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몇 개로 오히려 그러니까 찢어지는,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와해되어 버리고 해체되어 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할 관리라고 하는 것들의 용이함이 더 커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갈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설령 치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별 의원이나 몇몇이 연판장 돌려서 하는 치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요. 포스트 박근혜로서의 대선 주자에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 될 텐데 그게 내년 총선 직후에 바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90분째 90분을 향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쉽게도 패널 구성하는데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역사교과서도 그 문제가 그 다양성이었는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얘기 그리고 야당 얘기도 함께 버무려서 총괄적으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선 박사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죠. 공통 질문입니다.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4월 총선 각자의 이제 예지력과 뭐 경우의 수를 다 합쳐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야 아울러서요. 네, 저는 뭐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문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의 패배는 뭐 기정사실이다. 패배가 아니라 그냥 참패, 그걸 예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거를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내년 네. 4월까지 네. 야당 내부적으로든 또 외부적으로든 예. 별다른 그 예상이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이 기류 변화를 가져온 것이 국정교과서 이제 파문 이것이 지금 이제 새로운 중대한 변수로 이제 등장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유동적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결국 아무리 이랬다가도 아무리 뭐 지금 야당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것 같더라도 막상 선거해 보면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여러 차례 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 같은 경우도 그 가능성 배제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결국 선거는 이 선거 수행 능력이라는 게 또 이제 따르니까 이슈 파이팅 그렇죠. 있을 것이고요. 항상 선거를 치르는 능력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항상 우위를 점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가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야당이 그 패배를 기정사실화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해볼 만한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거는 어떤 야권 전체 어떤 결집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론이라는 면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기는 선거까지 가기에는 정말
그거는 역시 여전히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한번 해볼 만한 판은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이제 열쇠는 이 야권이, 야당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상황을 제대로 해나갈 건가. 내부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여기에 달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환경은 야권한테는 전에 비하면은 아주 현격하게 지금 좋아진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 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모두에 저는 6개월 뒤에 총선을 예언하는 건 예언가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경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위기 관리만 하면은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상황 관리만 잘하면 총선에서 이기게 돼 있고, 야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집이라고 하는 게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의 결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야권 지지층의 대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이유, 이거를 야권 지지층한테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야권의 과제는 이것인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서 야권에게는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과제가 지금 던져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과제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보신다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는 그 당시는 그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었나요? 통합민주당이었나요? 두 개가 다 헷갈리는데 아무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그랬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 졌습니다. 근데 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야당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민주의제만 가지고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민생의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 저는 있잖아요. 민주의제와 민생의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양날개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가 그러니까 관건이고, 개발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대중적 의제로 확산시켜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제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참 거대한 그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의제이면서도 민생의제예요. 이 교과서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입을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들의 눈에서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민생입니다. 당장 그거 하나를 가지고 수능이며 뭐 이후에 교육 과정이며 이런 것들이 또 다 어떻게 돌아갈 것들이 그림들이 보이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1년 쓸 그 교과서 가지고 100억을 드리느냐 이런 얘기들이 먹힌단 말이에요. 부모들한테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민주와 민생의 의제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야권과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행태들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선명한 그런 대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프레임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4월 총선에 야권이 그렇게 막 참패할 것이다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육 문제를 민생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켜서 표현하는 게 재밌군요. 다음 양 차장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총선을 3번, 그리고 대선도 아마 3번 치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도 3번인가? 아무튼 그런데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여야 간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경우가 있었나 싶은 게, 한쪽은 상황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한쪽은 상황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은 아무리 국정화 문제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고 혹은 내부에서 좀 공천 문제 가지고 들끓고 이렇더라도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청와대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가 가능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총선에 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의 야당은 이전에도 물론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에 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 분열이 돼 있고,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지금 이제 겨우 3자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그 테이블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결국 총선에서 하나의
큰 흐름, 야권 연대, 실질적인 야권 연대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네. 그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상황 관리가 양쪽에 너무나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채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권이 뭐 굳이 뭐 점쟁이가 되라고 하면 저는 여권의 앞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전히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지껏 90분간 네 분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당이나 내부 견해 차이와 갈등은 항용 있게 마련입니다. 교과서는 단지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정치 권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노와 당위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교훈, 우리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